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너무 아파서 차마 입 밖에 낼 수도 없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그늘이 늘 먼저 들이우는 좁은 골목 어귀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서윤. 18살. 아직 인생의 꽃이 피어나기도 전이었다. 봄날 햇살처럼 반짝이고 싶은 꿈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가을빛처럼 스산하고 차가웠다. 사람들은 말한다. 18. 가장 찬란한 나이. 그러나 서윤에게 18은 찬란함보다는 무거운 현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다. 글쓰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하굣길에 웃으며 수다 떠는 그런 평범함을 사랑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에게 그 평범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 서준호 씨는 예전엔 성실한 토목기사였고 어머니 한미경은 한때 아름답다고 소문났던 여성으로 서울시청에서 일하다 준호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평화롭고 따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미경 씨의 마음 어딘가가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경 씨는 단정한 외모 뒤에 감춰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점점 외부의 관심과 자극을 갈구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에 중독되었고 그것은 단지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으로는 부족했다. 점점 사치스러운 옷과 화장품, 값비싼 장신구에 빠졌고 그보다 더 깊이 빠져든 건 남자들의 시선이었다. 동네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미경, 그 여자가 또 누구랑 어울린다더라. 그 집 딸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애한텐 절대 걔랑 놀지 말라 했어. 서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친구들이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부모들의 눈총과 지시로 그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놀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교실에서도 조용히 왕따가 되어갔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늘 어깨를 움츠렸다. 모두가 자신을 향해 속삭이고 수근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게다가 집 안에서도 평화는 없었다. 부모의 싸움은 거의 매일 밤 벽을 울릴 정도로 격렬했다. 너 또 어딜 갔다 온 거야? 왜? 왜 맨날 나만 탓해? 나도 좀 숨 쉴 틈이 필요해. 그런 날이면 서윤은 방 안 구석에서 조용히 귀를 막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셋이 미경 씨를 찾아와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다. 너 우리 남편한테 손댔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딸 있는 엄마가 그런 짓을 해. 그날 서윤은 처음으로 엄마가 머리채를 잡혀 마당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참담한 장면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산산이 부서져 갔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들이켰고 다음 날엔 문을 잠그고 엄마를 집에 가두었다. 밖에 나가지 마. 오늘부터 문단속은 내가 한다. 그 집은 그날부터 작은 감옥이 되었다. 하지만 한미경 씨는 그 정도로 멈출 여자가 아니었다. 틈만 나면 몰래 나갔다. 더 대담해졌고 더 무모해졌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점점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던 날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서윤은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아버지 서준호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식탁 위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윤이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 한미경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얼굴에 평소의 자신감 대신 묘한 불안함을 띠고 있었다. 이게 뭐야? 서준호는 봉투를 들어 그녀를 향해 내던졌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말해. 서윤이? 정말 내 딸 맞아. 순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미경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 안 해도 돼.
여기 결과가 다 말해주니까.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너랑 서윤,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 깨져버린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휘감았다. 왜? 왜 아빠가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경은 울면서 붙잡았다. 오빠,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윤희 앞에서 이러지 마. 그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헬멧을 쓰고 집을 나섰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밤하늘을 찢듯 울렸고 그가 사라지자마자 집 안은 깊은 정막에 휩싸였다. 서윤은 식탁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그녀는 아직 12살이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자신이 진짜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서유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유서도 편지도 없었다. 단지 그녀의 방 한구석에 낡은 가방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취기가 잔뜩 올라 붉어진 얼굴로 돌아온 서준호는 딸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왜 아직 안 자? 내 엄마 따라가서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때로는 소리를 질렀고 때로는 손이 먼저 나갔다. 서유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를 미워하세요? 아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질문을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묵묵히 참기 시작했다.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서윤의 집은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없었다. 아버지 서준호는 술과 도박에 빠져 점점 사람이 망가져갔다. 한때 다정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 밤이면 술에 절은 얼굴로 돌아와 욕설과 분노를 퍼부었다. 너도 내 엄마랑 똑같아. 내가 왜 너 같은 걸 키우고 있어야 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윤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고 술병을 치우고 끼니를 챙기며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돌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폭력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휘두른 맥주병이 바닥에 깨져 유리 파편이 흩날렸고 서윤은 손등이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조용히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흐르는 피보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 더 아팠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학비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럴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 대신 동네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고 분식집에서 접시를 닦았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했기에 서유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뎠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자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야네의 천당무 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준호 씨 집 맞지? 바이 갚으라고 해? 아니면 대신 받을 거야. 서유는 당황해 문 앞을 막아서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쓸만한 물건이라고는 낡은 이불, 금이 간 밥그릇 몇 개뿐이었다. 그중 가장 무섭게 생긴 사내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냉랭했다. 어디 숨겨놨는지 말 안 할 거야. 우리 시간 없거든. 서유는 뒷걸음질 쳤다. 정말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사내의 손이 올라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따귀 소리가 집안을 찢었고 서유는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안에 피가 고였고 볼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는 다시 주먹을 들었다. 다시 말해봐. 정말 모른다고. 또다시 폭력이 날라들기 직전. 다른 남자가 팔을 붙잡았다. 형, 그만해요. 이래봤자 뽑아낼 것도 없잖아요.
그제서야 그들은 물러났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에 모여던 가해자 중 한 명이 뒤돌아보며 이렇게 경고했다.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아버지 찾거나 돈 준비해. 중요한 범위에 수천만 도만 준비해. 아니면 네가 대신 갚아. 그날 밤 서유는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이다혜로 살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서유는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돈 몇 푼을 챙기고 서울행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창문, 낡은 대문, 그리고 그녀의 상처뿐이었다. 서울행 고속버스가 출발했다. 서유는 창가에 앉아 손에 든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시골길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서유는 처음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던 기분을 느꼈다. 무언가를 떠나왔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불확실함. 서울 가면 뭐라도 달라질까? 하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란 말인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망이었다. 새벽 5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건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골의 적막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터미널 한가운데 서 있던 서윤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처음 서울 왔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작은 친절에 서윤은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이에요. 그 남자는 자신을 정민석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인상은 온화했고 말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묵묵히 도시의 소음을 바라보는 걸 보고 그는 물었다. 서울엔 뭐 하러 왔니? 일자리 알아보는 거야. 서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일도 하고 잘 곳도 찾아야 해요. 정민석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몇 개의 주소를 적어주었다. 여기 근처에 하숙집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동네야. 아직 아무것도 모를 테니 조심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서유는 수첩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그녀는 수첩 속 주소를 따라 서울의 이곳저곳을 헤맸다. 작은 식당, 카페, 문구점에 들러 일자리를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이미 사람 뽑았어요. 경력 있는 사람만 받아요. 숙소 제공은 안 해요. 그녀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그러던 중 골목길에 들어서자 어두운 간판이 보였다. 제니 존 간판이 보였다. 카라오케 직원 모집,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서유는 간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겼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숙식 제공이라는 말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냥 물어만 봐야지.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어두웠고 벽에는 보랏빛 조명이 아른거렸다. 데스크에는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화. 이 카라오케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서유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다. 저기요. 혹시 아직 직원 모집하고 계신가요? 강미화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런 예쁜 애가 혼자 왔네. 이름이 뭐니? 서윤이요. 그래, 서윤. 일은 어렵지 않아. 손님들한테 음료 서빙하고 노래 신청해주는 정도야. 숙소도 있고 바로 일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서윤은 잠시 주저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머물 곳이었다. 네, 할 수 있어요. 강미화는 씩 웃으며 뒤쪽을 가리켰다. 그럼 따라와. 룸 매니저에게 소개해. 서윤은 가방을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문 뒤엔 얼마나 어두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서윤은 강미화를 따라 길게 뻗은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의 끝, 무거운 철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향수와 술 냄새.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낯선 음악 소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일터와는 전혀 달랐다. 작은 룸마다 웃고 있는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는 낯설고 불쾌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강미화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놀랐니? 괜찮아. 여기 일하는 언니들이랑 같이 지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그녀는 룸 안에 앉아있던 한 여성을 불렀다. 붉은 입술과 화려한 화장이 인상적인 그녀의 이름은 하린.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자 신입을 길들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린은 서윤을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얘 완전 생짜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네. 잘 키우면 돈 되겠다. 서윤은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하린은 서윤에게 유니폼이라며 짧은 검정 원피스를 건넸다. 얇고 타이트한 재질의 옷은 평소 입어본 적도 없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당황해 하며 물었다. 이거 말고 다른 옷은 없어요. 너무 짧은데요. 하린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선 옷이 무기야. 짧을수록 좋아. 그래야 손님들 눈에 띄고 돈도 잘 벌어. 서유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옷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거울 앞에서 낯선 복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내가 맞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첫날 업무. 하리는 서윤을 데리고 룸 하나에 들어갔다. 안에는 중년 남성 셋이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술병과 과일 접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하리는 능숙하게 그들에게 술을 따르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러고는 서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웃어. 말 많이 안 해도 돼. 술만 따르고 눈 마주치고 그냥 미소 지으면 돼.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속은 온통 불안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조차 스스로가 상품처럼 진열된 기분이었다. 남자들의 시선은 온통 그녀의 다리, 어깨, 입술을 훑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존재가 아닌 그녀의 몸을 소비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쾌한 시선과 손길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한 남성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서윤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버렸다. 그 순간 하린이 서윤을 부드럽게 끌고 나왔다. 야, 이러면 손님 기분 상하지. 여긴 그런 데야. 모르는 척이라도 해야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도망칠 수 있을까? 여길 벗어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마침내 그녀에게 첫 번째 대상이 정해졌다. 부유한 중년 남성. 강미화는 서윤에게 특별히 좋은 옷을 입히고 말했다. 이 손님이 너한테 관심 있어 해. 잘만 하면 내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 그 말은 협박 같기도 하고 장같기도 했다. 서윤은 속으로 외쳤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난 그냥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룸 안에서 한 사람이 그녀를 알아봤다. 다름 아닌 정민석. 버스에서 처음 만나 다정한 그 남자였다. 그의 표정은 경악과 안타까움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유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도와주세요.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룸 안의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 너 왜 여기 있어? 서윤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정민석, 터미널에서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던 그 다정했던 아저씨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정민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버텨. 그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방을 빠져나갔다.
그 종이 위에는 그의 이름, 그리고 회사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침대 위에서 명함을 꼭 쥔 채 잠들었다.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다. 며칠 후 서유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서윤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날 밤 말씀하신 대로 저 정말 나가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진지했다. 서윤아,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근처에 CCTV 없고 사람 적은 쪽문으로 나올 수 있겠니? 서윤은 두려움을 삼키고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기숙사에서 빠져나왔다. 손엔 조그만 가방 하나, 그리고 품에는 그 명함이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 밤거리. 그녀는 조심스레 뒷골목을 따라 걸었고 골목 끝에 서 있던 검정 SUV가 시야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정민석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됐어. 어서 타. 이젠 괜찮아. 차 안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그동안 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민석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며칠 뒤 정민석은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하고 널찍한 단독주택. 작은 정원이 있고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집이었다. 여긴 이제 네가 쉴 수 있는 곳이야.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느낌이었다. 그녀는 방 하나를 배정받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다. 아침엔 정원을 쓸고 저녁엔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평범한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서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정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너 혹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니?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지금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아직 18이잖아. 이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는 나이야. 늦은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너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떨림이 피어올랐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 학생이었던 나 자신이 떠올랐다. 그날 밤 서윤은 다이어리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3월의 서울. 봄바람이 살랑이며 창문 너머로 들어왔다. 서윤은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하얀 공책, 옆에는 따뜻한 라떼 한 잔, 그리고 가슴엔 조용한 떨림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정민석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그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아직은 서툴지만 글씨를 하나씩 써 내려가는 손끝엔 조심스러운 자신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단정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고 오전엔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후엔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꽃집은 동네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처음 본 날 서윤의 조용한 인상에 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힘든 일 겪었지? 괜찮아. 꽃은 아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피어. 그 말은 서윤에게 잊을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하루는 꽃집에서 일하던 중 작은 노부부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게 꽃을 찾으버네요.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결혼 50주년이라 예쁜 꽃다발 하나 부탁할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껏 꽃을 골랐다. 분홍 튤립, 하얀 안개꽃, 연보라 장미, 꽃말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사랑, 존경, 인내의 의미를 담아 다발을 만들었다. 그 부부가 떠난 후 서윤은 창가에 앉아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문득 정민석이 떠올랐다. 요즘 그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뉴스나 책을 나누고 가끔은 옆집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웃음 지었다. 하지만 어떤 순간 그녀는 그의 시선에서 무언의 애정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이 싫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저는 지금까지 민폐 아니었나요? 정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민폐라니, 너는 내 삶의 온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자신이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잠시 내려갔다. 아버지는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오래전 떠났다는 소문만 남았다. 작은 무덤가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상처만 남았는지.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 삶은 이제부터예요. 그녀는 꽃다발 하나를 무덤 옆에 놓고 일어섰다. 그건 자신을 위해 만든 용서와 시작의 꽃다발이었다. 그해 여름, 서유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정민석은 합격증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꼭 안았다. 너무 자랑스러워. 유나. 그의 품 안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 몇 달 후, 그녀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다. 그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처럼 방황하는 소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은 널 기다리고 있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소녀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따뜻한 손길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아픔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기에 그녀의 용기와 선택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이 차갑게만 느껴질 때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지만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 파트 2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윤의 다음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